네, 반갑습니다. 여섯 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프랑스 혁명입니다. 굉장히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의 흐름은 프랑스 혁명 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으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길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으며 또 뭐 영화나 문화작품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레미제라블 뭐 이런 건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42쪽입니다. 자, 프랑스 혁명이 어떤 사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걸이 사건인데요. 이 목걸이 사건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이 누구였냐? 바로 루이 16세였습니다. 이 루이 16세의 부인은 마리 앙뚜아네트인데요. 아마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또는 관심이 없더라도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좀 악녀로 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당시의 목걸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루이 16세 아버지 루이 15세는 당시에 좋아하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주기 위해서 프랑스의 보석상을 부릅니다. 보석상을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내가 목걸이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준비해와라. 내가 그걸 살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 보석상이 그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641개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몇백억, 제가 본 기록에서는 6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짜 비싼 목걸이를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 실제 목걸이가 아니고 그때의 도안을 좀 복원한 작품의 목걸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이쁘신가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600개나 달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루이 15세한테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루이 15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목걸이 보석상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산다는 사람이 구매자가 죽어버렸네? 야, 이거 내가 진짜 전전 탈탈 털어서 투자 받아서 은행에 돈 빌려서 간신히 돈 모아서 내가 다이아몬드 600개 사서 만들었더니 살 사람이 없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팔려고 했겠죠. 자, 이 목걸이 팔아요 했는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 같아도 이거 안 사요. 돈이 있으면 샀을까? 아무튼 전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지만 있었다 해도 좀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못생겼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으로 못생겼기 때문에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취향이 좀 많았나 봐요. 왜냐면 많이 안 샀어요. 막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난리가 났네. 자, 그런데 이때 로한 추기경이라는 당시에 프랑스에 한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이 추기경이 당시에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랑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왕비랑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호감을 좀 사고 친해질 수 있을까 하려고 했는데, 이때 짠느라는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짠느가 말하기를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네가 저 600개 다이아를 600개 넘는 저 목걸이 사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너를 좋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로한 추기경이 돈을 탈탈 털어서 그걸 삽니다. 사서 짠느가 며칠 밤에 어디 정원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마리 앙뚜아네트랑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로안이 그 목걸이 들고 갔죠. 가서 이제 마리 그 여왕을 만나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자기 일을 잘 봐달라 하면서 목걸이를 건네줬어요. 그러고 며칠 후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났죠. 딱 만나서 얘기했겠죠. 왕비님 그때 제가 목걸이 준 거 기억나죠? 라고 했더니 이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냐? 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네가 뭐지? 나한테 목걸이?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고 로한 추기경도 분명 내가 그 밤에 이 마리한테 목걸이 줬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프랑스 정부가 조사하게 되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지안느라는 여자가 당시에 로한 추기경을 속여서 밤에 마리 앙뚜아네트랑 굉장히 비슷한 여자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목걸이를 주게 해서 거기 있는 목걸이를 팔아서 돈을 챙긴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짠느라는 여자, 당시 프랑스 대중한테 그래요. 난 분명 마리에게 목걸이를 건네줬다. 마리가 잘못했다. 난 죄가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길 짠느는 사기죄, 사형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아 저거는 잔이라는 여자가 사기를 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수많은 프랑스 국민 중 단 한 명도, 솔직히 단 한 명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걸이를 가졌을 것이다. 잔느는 희생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당시에 프랑스 왕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바닥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프랑스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 루이 14세 절대왕정에서 이때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고요. 루이 15세 그리고 루이 16세를 거쳐서 절대왕정, 절정을 달렸고 이 절대왕정이다 보니까 왕실이 돈을 펑펑 씁니다. 게다가 당시에 바다 건너서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자 그 독립혁명을 지원했어요. 이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고 돈이 없는 상태니까 당시 국민들에게 세금을 엄청 뜯어냅니다. 그런데 그 뜯으면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그 뜯은 돈으로 왕실의 협약과 사치, 매일 밤 베르사유 궁전에서 촛불 켜고 파티하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드레스 이쁜 거 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이 켜딱 뒤집히는 거죠. 야 우리가 저렇게 돈 내줬더니 말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맨날 이쁜 드레스나 입고 말이야 왕 루이 16세 맨날 멋있는 거 입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불만이 있었던 상황 속에 목걸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 누구도 프랑스 왕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그 프랑스 혁명인데요. 과연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목표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일어났을까? 자, 그 배경은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당시의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컸다. 자, 왜 그랬냐면 첫 번째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회구조가 모순되었어요.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인데요. 여러분, 모순이 무슨 뜻이죠? 잘 얘기하셨어요. 다 들립니다. 자, 모순 어떤 뜻이냐면은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중국의 시장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와서는 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어버립니다 라고 팔고 있었어요. 과도의 경고죠.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방패를 가져와서 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야 둘이 한번 싸워봐라. 누가 뚫리나 누가 막나 한번 봐라. 둘 중에 하나 뚫리거나 막을 텐데 한번 봐자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둘 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창모자의 방패 순자야. 그래서 사회 구조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됐냐? 왜 말이 안 됐을까? 프랑스의 사회 구조가 어땠길래 왜 말이 안 됐냐? 바로 교과서 142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 할아버지 같은 사람, 지금 옷을 보세요. 막 찢어져 있어요. 이 찢어지는 사람이 곡괭이, 농사꾼이니까 이제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있겠죠. 이 곡괭이를 든 농사꾼 같은 할아버지께서 옷을 화려하게 입은 두 사람을 업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평민들이 귀족 그리고 성직자 같은 계급들을 떠받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프랑스는 여러분 당시에 왕을 정점으로 크게 세 가지 신분을 나뉘는데요. 바로 1신분, 성직자 계급과 2신분, 귀족 계급, 그리고 3신분이 일반 평민들인데요. 이 평민들이 프랑스 재정의 모든 세금을 다 갖다 바친 존재였어요. 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1신분, 2신분 세금을 안 냈어요. 3신분만 냈습니다. 평민들만.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3신분이 낸 세금을 몽땅 다 왕, 성직자, 귀족이 나눠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내가 뼈 빠지게 일하면 나를 위해, 국가가 나를 위해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당시의 성직자, 귀족을 위해 쓰는 말이 안 되는 사회 구조가 말이 안 됐다. 즉 당시의 평민, 즉 3신분만이 세금을 왕창 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평민만 세금을 부담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평민들은 이러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세금을 내냐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부터 평민들이 뭔가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지만 뭐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야 우리 한번 잠깐 얘기 좀 할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연인을 만날 때 소개팅을 할 때도 뭐 어디서 만나잖아요. 주로 카페에서 만나는데 이런 카페 또는 살롱이라는 문화가 이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항상 궁궐 왕실에서는 이 귀족과 왕이 이렇게 같이 티타임을 마시면서 하고 먹는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당시 평민들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때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18세기인데요. 이 18세기 경 됐으면 프랑스에서도 당시의 신현의 개척 이후에 상공업으로 돈을 잘 번 사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공업으로 돈을 잘 번 시민들이, 평민들 또는 시민들이 귀족처럼 카페라든지 또는 살롱이라고 해서 뭐 미술품을 보거나 문화적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러한 공간에서 서로 모여서 사교를 하는 대화를 하는 그런 장소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장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주로 어떤 얘기를 주로 했을까요? 바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예인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만나면 친구들끼리 막 연예인 얘기해서 야 누구 봤냐 기사 났대 야 연예인 한다더라 말해서 난리 나잖아요. 연예 사람 만나면 그런 것처럼 당시에 프랑스도 연예인이 관심이었는데 이 연예인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의 왕족이었던 거죠. 또는 프랑스의 귀족들. 야 이번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입은 드레스 봤어? 와 뽐내주더라. 근데 저거 다 얼마야? 야 우리 세금 아니야? 하면서 막 궁정문들 들고 야 이번에 저기 누구 귀족 부인이 뭐 마차 샀다는데 야 그 마차 봤냐? 아 나도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즉 이러한 당시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열받겠죠. 왜 열받냐? 저거 다 누가 낸 거예요? 내 세금이잖아. 내 세금. 내 세금 내서 자기들이 저렇게 시장하고 다니는 거 얼마나 열받아요.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바다 건너에 이 나라가 독립했다더라. 바로 미국.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독립했는데 걔들이 독립한 이유가 뭐였는지 봤더니 영국의 조지 3세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래. 야 우리도 왕 세금 왕청 냈는데 우리도 이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미국처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카페, 살롱 공간에 계몽사상 그리고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뭔가 바뀌어요. 계몽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꿈에서 깨우친다. 즉 왕이 세금을 내. 네, 낼게요. 전 평민이니까요. 막 이렇게 해서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꿈꾸는 아무 생각도 없이 꿈만 꾸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주자. 뭔가 계기가 돼서 바꿔버린 사상. 즉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 세금 죽으라 내고 그 세금 다 저 왕국들이 헤쳐먹었습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우리에겐 재산의 소유권이 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면서 이런 계몽사상과 함께 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가 혁명, 독립했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자유주의 사상을 만들어 가자. 라는 혁명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딱 2002년이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규칙이 뭐였냐? 남자는 머리 3cm, 옆은 1cm,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스포츠 머리인데 그걸 해야만 했었어요. 스포츠 머리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스포츠 머리 안 하면 선생님이 가위를 잘랐거든요. 머리 길다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남자가 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남자들 머리를 딱 뭉쳐잡고 다 자르고 간 거예요. 이만큼씩. 그러니까 쥐파먹듯이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쥐파먹듯이 잘랐으니까. 근데 그때 솔직히 저는 이제 오줌 싸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소변 보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 자르고 가니까 선생님 자르고 가니까 그때 선생님 뭐라 생각했냐면 걸렸다. 잘못했네. 나 머리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화장실에 소변 보고 있는데 선생님 가서 머리를 잘라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걸요. 경기도의 모 중학교 교사 학생들 소변 보는데 머리 잘라. 그냥 머리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소변 보고 있는 애들이 머리 자르는 거 지금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중학교 졸업한 게 벌써 10년쯤 넘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바뀐 걸까? 뭐가 바뀌었길래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바로 의식이 바뀐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야 우리도 소변 보면서 야 우리의 안전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머리 기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머리 기르는 게 공부랑 상관 있어? 하면서 점점 의식이 성장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학생의 공부는 공부인데 공부하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하면서 점점 의식이 성장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이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비룡중학교에서는 교복 위에 맨투맨 입는 거 안 되죠. 맨투맨 입는 거 안 되는데 저 전에 있던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맨투맨이 원래 안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토론회라고 그래서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랬냐? 왜 귀걸이 안 돼요? 왜 맨투맨 안 돼요? 왜 우리 막 이렇게 복장 같은 거 왜 검사해요?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말 잘 듣고 예의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당시에 조건 많이 풀었어요. 맨투맨도 풀어버려서 그냥 직업이면 그냥 맨투맨 입고 다녀도 된다. 뭐 교복 없으면 맨투맨 입고 다니고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해도 된다. 라고 해서 규칙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부당한 게 있다? 좀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하면은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뭔가 사회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의식 성장을 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자율적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 꼭 하시길 바라면서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도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 지금 프랑스 사회는 말이 안 돼. 이걸 깨트리자 해서 일어난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 이렇게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 연표로 한번 그려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연표 쫙쫙쫙쫙. 자, 선을 그어주시는데 아마 부족하면 또 아래다 그을 수 있어요. 자, 때는 바야흐르. 때는 바야흐르. 1789년 5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그런 날이었죠. 이때 당시 루이 16세는 프랑스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파티. 그리고 미국에서 전쟁 도와주는 바람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야, 돈 없어 죽겠네. 야, 어떡하지? 그래, 세금을 거두자 라고 하면서 이때 루이 16세가 3신분회를 소집합니다. 3신분회를 소집했는데요. 자, 이름에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바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신분.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 이 세 가지의 신분이 모인 회의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3신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약간 이건 프랑스도 약간 그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루이 16세가 야, 돈 없어 죽겠어. 야, 세금 좀 거둘게. 3신분에 너네 모여서 한번 얼마 낼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한 거죠. 이때 평민들이 3신분에 모여서 반발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 3신분의 불만을 품고 있었냐? 이거 잘 보세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지만 이해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3신분에는 굉장히 독특한 투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이 16세가 세금을 내라. 우린 세금 내기 싫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봅시다. 자, 당시 1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2신분 귀족, 3신분 평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프랑스 3신분의 투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1신분 성직자애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어떤 점이 특이했냐? 첫 번째, 일단 인원수가 되게 특이했어요. 당시 인구수의 98%가 3신분이라잖아요. 그럼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네가 뭐 100명이다 그럼 얘네 98명, 한 명 이게 좀 약간 합리적인 대표 뽑는 선출이잖아요.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데 웃긴 건 당시 1신분이 약 100명, 또 2신분이 100명, 3신분이 100명. 약간 이런 구조로 일단 3신분의 인원 구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인구수의 98%는 3신분인데 2%도 안 되는 이 성직자와 귀족 대표들이 더 훨씬 이 3신분에서는 인원수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3신분 입장에서는 불만했던 거. 야, 무슨 투표를 하든 얘들이 머릿수가 더 많은데 항상 평민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성직자와 귀족들을 위한 정책만 이 3신분에서 통과가 되더라. 투표에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3신분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원수뿐만 아니라 이 투표 방식이 조금 약간 이상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루이 16세가 나 이번에 돈 없어 세금 거둘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신분은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다시 한번 힌트.
1신분, 2신분은 세금을 안 내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루이 16세가 돈을 내라고 해도 안 내라 해도 얘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신분 뭐 내라고 해요. 우리 안 되죠. 세금 내면 평민들 힘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봅시다. 자, 이 귀족들도 내라고 해요. 우리 안 내니까. 야, 그래도 평민들 주고 나가잖아요. 평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신나간 놈이 세금 내겠어요. 내가 안 그래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투표가 나왔다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루이 16세가 세금 낼래 안 낼래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총결과 120표 찬성, 그리고 180표 반대. 그럼 지금 여러분 합리적으로 반대가 더 많네? 그럼 세금을 내지 맙시다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웃긴 투표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1신분에서는 찬성이 많다고 합니다. 2신분에서도 찬성이 많다고 합니다. 3신분은 반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대 1로 가결되었습니다. 땡! 이거예요. 즉 1신분과 2신분 따로 신분별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에서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구조가 3신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평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죠. 야, 인원수도 모자라. 투표 방식을 하면 맨날 이 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총 인원수가 우리가 높아도 귀족, 성직자들이 절대 다수 또는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유리한 의견이 있으면 그걸 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평민들이 주장을 해요. 야, 우리도 똑같이 인구수 맞춰줘. 야, 200명 넘게. 야, 우리도 어떻게 인구수 98%인데 우리가 얘네보다 대표수가 적냐? 우리도 대표수 맞춰줘라. 그리고 투표도 이거 하지마. 야, 이거 그지 같아. 이거 하지마. 이걸로 해. 그냥 총원 투표로 바꿔버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 귀족들, 성직자들은 그걸 딱 보고 뭐라고 할게요? 맞아요. 바로 싫어. 싫어. 딱 합니다. 싫어. 야, 우리에게 유리한 투표 방식 왜 받고? 평민, 너네는 그냥 세금만 내. 우리가 정치할게. 너네 세금만 내는 존재야. 약간 하면서 평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요. 이때 평민들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평민들 일단 모여보자. 모여서 우리의 불만을 좀 제기하자. 라고 모여봐. 근데 웃긴 건 모일 때마다 평민들이 모이려고 하는 장소를 다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테니스 코트였어요.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여기서 평민들이 모여서 연설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3신분에 이거 굉장히 3신분 우리 평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새로운 회의 체제를 만듭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었고요. 그래서 조직된 게 1789년 6월이었어요. 테니스 코트 서약에 따라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국민의회, 여기는 바로 3신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실은 3신분회가 아닌 우리 평민들이 대표가 모인 국민의회에서 정치적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국민의회를 조직했는데요. 의회 이걸 다 듣자마자 루이 16세는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왜 떨었을까? 바로 프랑스 바다강가 찰스 1세라는 왕이 절대 왕정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찰스 1세 당시의 의회파의 수장 크로멜에 의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루이 16세가 의회가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벌벌 떨어요. 이러면서 야, 쟤네 모이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야, 쟤네 의회가 모였어? 국민들이 정치를 한대? 그럼 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프랑스에 있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야, 군인 다 빨리 모여봐. 저 국민의회 회장시켜버려야겠어. 그런데 국민의회가 이 소식을 듣고 결심을 해요. 왕이 우리를 군인으로서 진압을 하려고 한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무장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1789년 7월이었어요.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선생님, 아니 무장을 한다면서요? 왜 감옥을 습격해요? 당시의 감옥에는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의 바스티유 감옥에는 프랑스의 무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습격하면서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스티유 감옥에는 누가 갇혀 있었냐? 당시의 절대 왕정 루이 14, 15, 16세를 걸친 이 절대 왕정기에 프랑스 왕실 또는 귀족이나 성직자에게 대들었던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 사범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왕정의 상징이죠. 왕권을 훼손한 자 바스티오감으로 고고고 라고 했는데, 이걸 부셔버림으로써, 여기 습격함으로써 이제 왕은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 이 바스티오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요. 그래서 1789년 8월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는데요. 바로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발표인데,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교과서 145쪽에도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 145쪽. 자, 인권선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1조, 145쪽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을 있다.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이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냐? 이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즉, 사람에게 누구나 생명의 존중, 사람의 누구나 재산의 보호, 사람에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굉장히 전 시간에 배웠던 뭐랑 비슷하죠? 바로 미국 혁명 때 있었던 독립선언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다 어떤 사상에 기반하고 있냐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명의 존중권, 사람은 누구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당시에 이 왕실을 따르는 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를 하자, 민주주의 정치를 하자라면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이 결합돼서 일어난 사건이 전 시간에 배웠던 미국 혁명,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기 때문에 이 인권선언은 자유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인권선언 발표됐죠. 당시에 루이 16세도 이 인권선언을 딱 봤을 거예요. 읽어봤겠죠. 보자마자 벌벌 떨며 또 떨어. 참고로 루이 16세가 굉장히 좀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벌벌 떨면서 어떤 걱정이냐. 야, 3조 봐라, 3조. 야, 큰일 났다. 야, 국가의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고? 국민? 그 왕은 무슨 존재야? 이걸 읽었더니 왕은 완전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루이 16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난 결심했어. 프랑스는 더 이상 날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도망가겠다. 와, 훌륭하죠. 당시에 루이 16세는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랑 하녀, 그 시녀 복장을 하고 자신의 어린 애기들을 이제 하인 복장으로 하인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마차를 타고 당시에 자신의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고향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왜 하필 오스트리아였냐? 바로 옆나라였는데요.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친가니까 당연히 루이 16세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루이 16세는 일단 오스트리아에 가서 거기서 좀 안전하게 몸을 피신한 후에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빌려서 프랑스 혁명세력들을 진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루이 16세가 탈출을 합니다. 이때 국민의회가 당시 프랑스 궁전에 루이 16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에 빨리 수비령을 때려요. 야, 루이 16세 찾아라. 야, 없다, 비어있다, 큰일 났다. 여기 어디 갔냐 하면서 찾아요. 그런데 이때 한 눈썰미 좋은 사람이 한 마차를 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국경 쪽을 가던 마차를 딱 봤는데 마차가 좀 좋아 보여. 근데 더 이상한 게 뭐였냐? 마차에서 사람이 딱 타는 걸 봤는데 하인과 시녀가 타고 있네. 근데 마부가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같은 하인끼리 왜 인사를 하지? 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때 저 사람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고 보다가 딱 보니까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이 루이 16세 얼굴 생긴 동전이었거든요. 딱 봤더니 똑같아. 루이 16세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 사건이 마렌느 사건이었고요. 이때 루이 16세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도망을 가다가 체포된 사건, 오스트리아 국경에 있었던 마렌이라는 도시에 체포된 사건, 이게 마렌느 사건이었고, 이때 프랑스 파리가 발칵 뒤집혀져요. 야,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 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다더라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1791년 10월이었어요. 야, 왕이 있어봤자 뭐하냐? 야, 왕이 도망가기는 하는데 우리 더 이상 왕을 따를 수 없겠다 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입법의회. 법을 만드는 법을 세우는 의회를 조직해서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이었냐? 바로 야, 우리도 영국처럼 왕은 그저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그냥 왕은 존재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 다 하겠다라는 입헌 군주제로 정치체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 왜냐? 자, 주변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프랑스 옆에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또는 프로이센의 왕이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대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뭐 인권 선언도 발표하고 왕을 내쫓아서 뭐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왕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걱정에 빠져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야, 지금 옆나라 프랑스 국민들이 일어나서 왕을 입헌 군주제로 바꿔버렸더라. 즉 왕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왕은 그저 헌법 아래에 예속시킨,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정치를 바꿨다더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게 됐고, 당시의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너네 잘못했어. 어떻게 루이 16세를 입헌 군주제를 바꾸니? 왕정을 너네 맘대로 어떻게 그렇게 바꾸니? 라고 하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군대가 왔고 그 군대를 이끌던 장군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루이 16세를 다시 왕으로 옹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나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야 이것 봐라. 이 외국 애들 왜 쳐들어왔냐? 외국에 있는 왕정 국가들 왜 쳐들어왔냐? 다 얘 때문이야! 바로 루이 16세 때문이야.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 루이 16세를 죽여버리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1792년 9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루이 16세를 처형하고요. 국민들이 새로운 회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입헌 군주제, 즉 왕이 미안해요. 자, 이때 국민들이 국민공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아직 왕이 있어요. 입헌 군주제니까 왕이 헌법 아래 예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루이 16세를 죽여버린다. 죽이고 나서 국민공회가 수립되었어요. 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하자라고 하면서 이때 공화정을 수립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공화정입니다.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함께 투표라는 걸 행사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현재 공화정인데, 즉 왕정이 아닌 국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이 체제, 공화정이 이때 수립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루이 16세를 구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를 처형시켜버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였냐? 지금 보시면 1789년부터 92년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 굉장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왕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때 국민들,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바랬던 건 뭘까요?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바라는 점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당시 국민들이 왜 혁명을 일으켰냐? 못 먹었잖아요. 왕실 돈 다 뜯어갔잖아요. 세금 다 뜯어가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을 무너뜨리고 혁명에 참여한 건데, 근데 이 3년이나 지난 시간 동안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심지어 외부에서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세금을 걷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이 혁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야, 괜히 이거 일으킨 거 아니야? 우리 루이 16세 괜히 죽인 거 아니야? 지금 혁명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불안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대한 후회가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당시에 루이 16세 처형에 앞장섰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이 인물, 바로 로베스 피에르라는 인물이 결심을 해. 사실 로베스 피에르는 엄청난 공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야, 지금 분위기를 좋아하니 혁명파 세력들도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안해한다. 지금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 그럼 어쩌지? 이거 혁명 이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래, 앞으로 혁명에 반대한다, 혁명의 불만을 품었다,
싹 다 죽여버린다. 이때 당시에 루이 11세를 처형시켰던 이 난두대 기요틴이라는 곳에요. 정말로 하루에도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까지 단 하루에 죽여버린다. 로베스피에르는 만약에 혁명에 반대한 사람, 혁명에 불만 표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사형해요. 너 혁명 반대지 사형, 너 혁명 반대 사형. 그 누구도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데 불만 품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 라는 공포 정치를 실시했고요. 당시에 국민공회 대표로서 로베스피에르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베스피에르가 하나 실수를 했는데요. 어떤 실수였냐면 국민공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요. 자, 내일 이 사람 사형시킬 겁니다. 라고 발표를 이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로베스피에르가 너 내일 내가 죽인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로베스피에르를 죽이거나.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국민공회에 나와서 너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죽기 전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해서 당시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반발하면서 로베스피에르를 죽여버린 거예요.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당시에 반발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이제 테르미드 반동이라고 하는데 1794년 7월이었어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반발을 한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해서 죽인 다음에 야 우리 프랑스 혁명이 잘 완수되기 위해서는 얘 같은 애 있으면 안 돼. 두 번 다시는. 얘 같은 애. 누구? 로베스피에르. 그래서 얘 같은 애가 없애려면 어떻게 되지? 얘가 혼자 최고 권위자로서 있으니까 얘가 모든 걸 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독재자가 없는 나라로 만들자. 바로 총재 정부를 수립합니다. 총재가 뭐냐? 모든 것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재상이라는 뜻인데, 즉 대표를 뽑아요.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한 명이었거든요. 이때 총재는 5명을 뽑아요. 5명의 대표를 뽑아서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무서운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딱 이 총재정부가 수립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당시의 국외에서는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요. 너는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니? 야 이거 진짜 큰일이야 하면서 주변에 왕 있는 나라들이 다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를 막 때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혼란이 계속 가중되죠. 돈이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막 혼란스러워. 이때 등장한 영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때 프랑스의 적들을 싹 다 물리치고 프랑스의 혼란을 수습한 역사의 인물 바로 나폴레옹이고요. 다음 시간에 제 프랑스 혁명 2부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죠.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이 과정이 워낙 조금 일단 복잡해서 인과관계를 원인과 비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노트필기 꼭 해주시고 연표 있잖아요. 이거 연표 진짜로 여러분 연표를 보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이고 이거 어떤 사건이고 이러라라라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필기 사진 찍어서 올리신 다음에 꼭 쉬는 시간에 한번 교과서 142, 143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연표를 한번 여러분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